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미군조차 눈을 의심했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이 발톱을 드러내고 일본이 다시 칼을 쥐는 이 혼돈의 시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단 30초 만에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군사 교범이 통째로 뒤바뀐 순간, 그 위기의 중심에서 한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침묵하던 동맹국들이 숨을 죽이고 강대국들이 뒤를 돌아본 바로 그때,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88 올림픽도 월드컵 4강도 한강의 기적도 잠시 잊혀질 만큼 충격적인 군사 역사에 새겨진 그날의 기록.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저는 존 밀러입니다. 미국 펜타곤에서 30년간 군사 전략을 연구해온 전문가죠. 그동안 수많은 전쟁과 무기를 분석해왔지만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만큼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없었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새벽 3시에 울린 전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부하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사님, 지금 당장 사무실로 나와주세요. 한국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년간 일하면서도 이렇게 급박한 상황은 처음이었죠. 급하게 차를 몰고 사무실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흥분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했을 새벽 시간인데 사무실이 술렁거렸죠. 모니터에는 한국의 산악지대가 보였어요. 이게 뭔데 이렇게 난리인가?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영상은 3시간 전 한국 강원도에서 촬영된 겁니다. 각국 군사 관측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시연회였어요. 그 순간 화면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차량이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게 뭡니까? 저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한국의 자주격포입니다. 비격이라고 부르는 무기체계인데요. 분명히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주포가 그런 급경사를 올라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했거든요. 화면 속 한국의 자주포는 45도가 넘는 급경사를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일이었는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포구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더니 30초도 안 되는 시간에 8발의 포탄이 연달아 발사된 것이죠. 사무실 전체가 탄성을 질렀어요. 아! 저 역시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상식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거든요. 우리가 30분 걸려 하던 일을 한국이 30초에 해치운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혁명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미군 관측관과 즉시 통화를 연결했어요. 톰슨 대위, 정말 이게 사실인가요? 과장된 것은 아니고. 관측관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사님,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한국의 자주격포가 보여준 성능은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게 놀라웠나요? 저는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어요. 박사님,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발 쏘는데 30분 걸렸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30초에 8발을 쐈어요. 게다가 모든 포탄이 25km 떨어진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어요. 25km 거리에서 연속 8발 모두 명중이라니. 이는 기존의 포병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관측관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독일 관측관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러시아 관측관은 말없이 고개만 저었고 일본 관측관은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군사기술에서도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한국 전쟁 당시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의 등장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 군사 균형을 바꿀 수 있는 혁명적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그동안 과소평가했던 대한민국이 있었어요. 한국이 해낸 일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분명 이 사건은 군사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산악전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지 먼저 설명드려야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분석해온 수많은 전투 사례 중에서도 산악지형에서의 포병 운용은 가장 까다로운 과제였어요.
세계 어느 군데도 완벽한 해답을 찾지 못한 난제였습니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경험부터 말씀드리겠어요. 2001년부터 20년간 지속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우리가 가장 고전한 부분이 바로 산악전이었습니다. 탈레반이 산속에 숨어 있을 때 우리 포병들의 고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한 발을 쏘기 위해 30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영하 2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병사들은 야삽으로 얼어붙은 땅을 파내며 포진지를 구축해야 했거든요. 손가락이 얼어서 제대로 조작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밀한 조준과 발사를 해야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이었어요. 더욱이 효과도 미미했습니다. 산 뒤로 숨으면 그만이었거든요. M770, 755견인포를 헬기로 산 위에 수송하는 것도 큰 문제였어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헬기 착륙이 불가능했고 포를 설치한 후에도 급한 상황에서는 철수가 어려웠습니다. 많은 포병들이 탈레반의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M109A7 팔라딘 자주포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40톤이 넘는 무게 때문에 산악지형에서는 기동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평지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자랑했지만 산에서는 무용지물이었죠. 포병들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군도 체첸 전쟁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1994년부터 2009년까지 두 차례의 체첸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산악지형에서의 포병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포병들이 큰 피해를 입었어요. 소련 시절부터 자랑해온 카투샤 로켓조차 산악전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ES-19 무스타 자주포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 무기였지만 코카서스 산맥의 험준한 지형에서는 한계를 드러냈어요. 경사진 곳에서는 안정적인 발사가 어려웠고 반동 때문에 차체가 뒤로 밀려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러시아 포병들도 속수무책이었어요. 중국군은 티베트 고원에서의 훈련을 통해 산악전의 어려움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고도 4,000m가 넘는 고원에서는 공기 밀도가 낮아 포탄의 비행 특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PLG-5 자주포로도 정확한 사격이 어려웠습니다. 고도가 높고 험준한 지형 때문에 기존 포병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인도와의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산소 부족으로 병사들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포탄 장전 작업조차 평지의 3배 이상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나토 연합군의 경우에도 산악전에서는 항상 공군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병의 한계를 공군으로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술이었지만 이것도 날씨나 지형 조건에 따라 제약이 많았어요. 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강하면 공중 지원도 불가능했죠. 독일의 PGH-2000 자주포는 유럽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무기였지만 아프가니스탄의 산악지형에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평지에서는 분당 10발의 높은 연사력을 자랑했지만 산에서는 안정성 확보가 우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조차도 산악지형이 많은 중동 지역의 특성상 포병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골란 고원에서의 작전 시 M109 도허 자주포로도 완벽한 화력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뛰어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산악전만큼은 완벽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프랑스군도 아프리카 작전에서 산악지형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CAESAR 자주포는 기동성이 뛰어났지만 말리나 부르키나파소의 산악지역에서는 한계를 보였어요. 포병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작전의 차질을 빚었습니다. 결국 전 세계 모든 군대가 산악전에서는 같은 한계에 부딪혀 있었던 것이죠. 미국, 러시아, 중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어느 나라도 산악전에서의 포병 운용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인류 군사사의 영원한 숙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비격은 이 모든 한계를 단숨에 뛰어넘어버린 것입니다. 기존 시스템의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었어요. 전 세계가 수십 년간 풀지 못한 숙제를 한국이 해결해버린 거죠. 그날 강원도 산악지역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각국 관측관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그 순간의 충격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것은 군사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12월 15일 오전 10시 강원도 어느 산악훈련장에 각국의 군사관측단이 모여들었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등 주요 군사 강국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죠.
한국이 개발했다는 신무기 시연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이 과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컸거든요. 미군 관측관 톰슨 대위는 또 다른 과장된 성능 발표겠지라고 생각했다고 나중에 털어놓았어요. 한국의 자주격포 비격이 45도가 넘는 급경사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부터가 놀라웠습니다. 기존의 자주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동성이었어요. 40톤이 넘는 무게에도 불구하고 험준한 산악 경사면에서 안정적으로 이동하며 동시에 발사 준비를 완료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러시아 관측관 이반 페트로프는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다고 말했어요. 우리 무스타 자주포도 30도 경사에서는 불안정한데 저것은 45도 이상을 올라가고 있었다. 독일 관측관도 PGH-2000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기동이라고 평가했죠. 산 정상 근처에 도착한 비격은 잠시 멈춰섰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구가 자동으로 하늘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기존 자주포들이 수동으로 조작해야 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현장에 있던 미군 관측관 톰슨 대위가 시계를 보며 시간을 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군 장교가 곧 발사합니다라고 알렸거든요. 그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정확히 몇 초가 걸리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첫 번째 포탄이 발사되는 순간 모든 관측관들이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연달아 포탄이 발사되었습니다. 기존 자주포들이 포탄을 하나씩 장전하고 발사해야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8, 9, 10. 톰슨 대위가 초를 세고 있을 때 네 번째 포탄이 발사되었어요. 15, 16, 17.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연달아 나갔습니다. 25, 26, 27.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포탄까지 모두 발사되었을 때 시간은 정확히 30초였다고 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정확도였습니다. 25km 떨어진 목표 지점에 설치된 표적들이 하나씩 파괴되는 소식이 무전으로 전해졌어요. 연속으로 발사된 8발의 포탄이 모두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연사 시에는 포신의 열 팽창, 화약가스의 영향, 차체의 진동 등으로 정확도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비격은 오히려 더 정밀한 타격을 보여주었어요. 이는 기존의 포병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독일 관측관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하이몬 갓을 외쳤다고 해요. 프랑스 관측관은 계속해서 고개를 저으며 세파 임포시블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일본 관측관은 카메라를 들고 계속 찍으면서 믿을 수 없다를 반복했다고 하네요. 중국 관측관 리 웨이 장군은 우리가 티베트에서 20년간 고민한 문제를 한국이 30초에 해결했다며 탄식했어요. 이스라엘 관측관도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차원의 혁신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발사 후의 상황도 기존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일반적으로 포격 후에는 적의 반격에 대비해 진지를 이동해야 하는데 비격은 발사 즉시 기동이 가능했습니다. 포탄 발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는 생존성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발전이었어요. 기존 포병들이 쏘고 튀어라는 원칙을 지키기 어려웠던 산악지형에서 비격은 완벽하게 이를 실현한 것입니다. 러시아 관측관 페트로프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차원의 혁신이라고 말했어요. 영국 관측관도 영국군도 이런 시스템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관측관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한국군 장교들의 자부심 넘치는 표정도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술의 힘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자신감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좋은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포병 전술 자체를 혁신해냈다는 것을 말이죠. 이것은 군사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낸 일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어요. 비격의 성능이 알려지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과장된 보고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었어요. 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와 영상 자료가 공개되자 모든 의심은 경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연회가 끝난 당일 저녁 각국 관측관들은 긴급 보고서를 본국에 전송했어요. 그 내용들이 하나씩 공개되면서 전 세계 군사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30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산악전 포병 운용 문제가 한국에 의해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이었거든요. 러시아의 이반 페트로프 박사는 긴급 화상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서방에 과장된 선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본 데이터는 부정할 수 없더군요. 한국이 정말로 우리가 수십 년간 풀지 못한 숙제를 해결했습니다. 카투샤 로켓의 후예를 자랑하던 러시아조차 한국의 혁신을 인정한 것이죠. 페트로프 박사는 계속해서 우리 ES-19 무스타는 한 발 쏘는데 2분이 걸리는데 한국은 30초에 8발을 쐈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모스크바 군사연구소에서는 즉시 한국의 비격 기술에 대한 분석팀을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러시아로서는 굴욕적인 순간이었을 겁니다. 중국의 리 웨이 장군도 베이징에서 열린 군사위원회에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티베트에서 20년간 고민한 문제를 한국이 하루아침에 해결해버렸습니다. 이는 중국군에게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중국군이 자랑하던 PLG-5 자주포는 평지에서는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고원지대에서는 한계가 많았어요. 특히 인도와의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서는 고도와 지형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웠거든요. 한국의 비격이라는 무기는 우리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리 웨이 장군의 이 발언은 중국 군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군사기술에서 자부심이 강한 중국이 다른 나라 기술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거든요. 미 육군 포병학교의 교수진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들이 가르치던 포병 전술의 기본 원칙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이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을 한국이 현실로 만들어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군의 M109A7 팔라딘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로 평가받았지만 산악전에서는 한계가 많았어요. 40톤이 넘는 무게 때문에 기동성이 떨어졌고 급경사에서는 안정성 확보가 어려웠거든요. 포트실 포병학교의 존 스미스 대령은 한국의 비격을 보고 나서 우리 교육과정을 전면 재검토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새로운 포병 전술 교리를 만들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비격의 기술적 사양이었습니다. 기존 박격포의 사거리가 12km였다면 비격은 무려 28km까지 도달할 수 있었어요. 2.3배나 향상된 것이죠. 또한 활력도 1.9배 증가하여 파괴력과 정확도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사력도 기존 상식을 뛰어넘었어요. 미군의 M777이 분당 2발, M109A7이 분당 4발의 연사력을 보였다면 비격은 30초에 8발로 환산하면 분당 16발의 놀라운 연사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나토 국가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독일은 즉시 한국과의 군사기술 협력 확대를 제안했고 프랑스는 비격 시스템의 공동개발 가능성을 타진해왔어요. 영국도 자국의 포병 현대화 사업에 한국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죠. 독일의 하인츠 밀러 박사는 우리 PGH-2000이 그동안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는데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며 독일도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가 왔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프랑스의 CAESAR 자주포 개발진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동성을 자랑하던 CAESAR도 한국의 비격 앞에서는 구식이 되어버린 것이죠. 프랑스 국방부는 즉시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악 지형이 많은 중동 지역의 특성상 비격과 같은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조차 한국의 혁신적 기술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방부의 다비드 코엔 박사는 우리가 그동안 군사기술 혁신의 선두주자라고 자부했는데 한국이 우리를 앞서갔다며 겸손하게 배우겠다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기술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일본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자위대 관계자들은 한국이 새로운 포병 전술의 표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인정하기 싫었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미국의 반응이었어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미국조차 한국의 기술을 인정하고 벤치마킹하려고 했거든요. 펜타곤에서는 비격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은 성명에서 한국의 혁신적 기술을 높이 평가한다며 양국 간 군사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세계 최강국이 작은 나라의 기술을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비격이 이런 놀라운 성능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했던 저는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와 연구진들을 만나 그 비밀을 파헤쳐 보기로 했어요. 그들이 들려준 개발 과정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비격 개발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어요. 당시 한국 방산업계는 주로 외국 기술을 도입해 개량하는 수준이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으로 여겨졌거든요. 첫 번째 혁신은 독창적인 발사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존의 포는 포탄을 하나씩 장전하고 발사해야 했지만 비격은 다연장 시스템을 통해 연속 발사가 가능했어요. 하지만 단순한 다연장이 아니라 각 포탄의 발사 간격과 궤적을 정밀하게 계산한 지능형 시스템이었습니다. 김철수 박사가 설명해준 내용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기존 다연장 로켓은 한 번에 모든 로켓을 발사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는 각 포탄을 개별적으로 제어하면서도 빠른 연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죠. 두 번째는 첨단 화력 통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목표물의 좌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발사각과 화약량을 자동으로 계산했어요. 바람의 방향과 속도, 기온, 습도, 기압까지 모든 변수를 고려한 정밀 계산이었죠. 이영애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우리 시스템은 기상 조건이 실시간으로 바뀌어도 즉시 보정할 수 있어요. 산악지형에서는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데 기존 시스템으로는 대응이 어려웠거든요. 세 번째는 혁신적인 차체 설계였습니다. 험준한 산악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된 궤도와 현가장치를 적용했어요. 45도 경사에서도 안정적으로 기동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차체 설계가 가장 어려웠어요. 박준혁 기술이사가 말했습니다. 40톤이 넘는 무게로 45도 경사를 올라가면서도 발사 시 안정성을 확보해야 했거든요.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거쳐야 했어요. 네 번째는 반동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연속 발사 시 발생하는 엄청난 반동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기존 자주포들이 연사 시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반동 때문이었거든요. 반동 제어가 정말 난제였어요. 최민수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포탄과 여덟 번째 포탄의 정확도가 같아야 했는데 기존 기술로는 불가능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반동 흡수 시스템을 개발해야 했죠. 한국 연구진들이 들려준 개발 과정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무려 15년간의 연구 개발과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된 것이죠. 특히 한국 특유의 산악지형을 활용한 실전 테스트를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고 했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한국이 그런 걸 만들 수 있겠어? 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많았고 예산 부족으로 프로젝트 중단 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구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2015년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7년째 개발하고 있었는데 눈에 띄는 성과가 없으니까 프로젝트 중단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정부에서도 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때 팀원들이 모여서 밤새 회의했어요. 김철수 박사가 회상했습니다. 정말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해볼 것인가 하고요. 모두 가족이 있고 생계가 걸린 일이었는데도 끝까지 해보자고 했어요. 결론은 끝까지 해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불가능이라고? 그럼 우리가 가능으로 만들어보자는 마음으로 말이죠. 연구진들은 개인적으로 돈을 모아가며 연구를 계속했다고 해요. 2018년 첫 시험 발사에서는 한 발만 발사되었지만 정확히 명중했을 때의 함성을 잊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는 울었어요. 이영애 박사가 말했습니다. 9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거든요. 2020년에는 연속 3발 발사에 성공했고 2022년에는 5발, 2023년에는 마침내 8발 연속 발사를 완성했어요. 각 단계마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연구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반동 제어였다고 합니다. 연속 발사 시 발생하는 엄청난 반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흡수할 것인가가 핵심이었거든요. 수백 번의 실험을 통해 독자적인 반동 흡수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 기술만으로도 특허 20여 개를 출원했다고 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한국 고유의 기술력이었어요. 외국 기술을 단순히 도입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것이었습니다.
비격의 핵심 기술 90% 이상이 순수 국내 기술이라는 것은 한국의 기술 자립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죠. 우리는 15년간 꿈꿔온 기술을 현실로 만들었어요. 김철수 박사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우리 팀의 땀과 눈물이 담긴 작품이죠. 비격의 성능이 검증되자 한국군은 즉시 실전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포병 전술 교리도 전면적으로 수정되었어요. 비격의 등장으로 산악전에서의 포병 운용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한 것이죠. 한국군 포병학교에서는 비격을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했어요. 기존 포병 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했거든요. 박중령이 설명해준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예전에는 포병이 방어적 성격이 강했어요. 적이 공격해오면 어떻게 막을까, 아군이 공격할 때 어떻게 지원할까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비격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군의 새로운 전술은 기동 포격전이라고 불렸습니다. 기존에는 고정된 진지에서 포격을 가하던 것과 달리 비격은 이동하면서 연속 타격을 가할 수 있었거든요. 이는 적의 반격을 원천 차단하는 혁신적인 전술이었어요. 히트앤런 전술이 완벽하게 구현된 거죠. 포병학교 교육과장 김소령이 설명했습니다. 적이 우리 포병 진지를 발견해서 반격하려고 해도 이미 우리는 다른 위치로 이동한 후에요. 특히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대응책으로서도 주목받았습니다. 기존에는 북한의 포격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지만 비격의 등장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진 것이죠. 북한의 장사정포가 서울을 위협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더 먼저, 더 정확하게, 더 많이 칠 수 있어요. 박중령의 자신감 넘치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 훈련에서 보여준 성과도 놀라웠습니다. 한국군은 가상의 적 진지를 상정하고 비격의 실전 능력을 테스트했는데 기존 시스템 대비 타격 효과가 3배 이상 향상되었어요. 또한 작전 시간도 절반 이하로 단축되었죠. 목표물 발견부터 타격 완료까지 5분이면 충분해요. 비격을 직접 조작하는 최 상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30분씩 걸렸는데 말이죠. 외국 군사 관측단들이 한국의 훈련을 참관한 후 보인 반응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새로운 포병 전술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즉시 기술 도입 의사를 밝혔어요. 미군 교관으로 파견 나온 스미스 대위는 정말 놀라워요. 우리 미군도 이런 시스템을 배워야겠네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한국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한다니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었어요. 한국군 포병 부대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무거운 장비를 운반하고 설치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지만 비격은 몇 분 만에 전투 준비를 완료할 수 있었거든요. 박사님, 정말 꿈 같아요. 비격 조작수인 이병장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발 쏘려면 30분씩 걸렸는데 이제는 30초에 8발이에요. 시스템 조작도 기존보다 훨씬 쉬워졌다고 해요. 복잡한 계산은 모두 컴퓨터가 해주고 포병들은 목표 설정과 발사 명령만 내리면 되거든요. 인공지능이 대부분 계산해주니까 우리는 전술적 판단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비격의 등장이 한국의 국방력 전체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포병뿐만 아니라 다른 병과와의 협동작전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어요. 공군과의 합동작전, 특수부대와의 연계작전 등에서 비격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작전 계획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연대 작전 참모 장소령이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포병이 지원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주공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한국 국방부는 비격의 성공을 바탕으로 차세대 무기 체계 개발에도 박차를 가했어요. 비격에 적용된 기술들을 다른 무기 시스템에도 확대 적용하여 전체적인 전력 증강을 도모한 것이죠. 비격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전차, 전투기, 함정에도 응용할 계획이에요. 각국에서 한국의 훈련 과정을 벤치마킹하러 오기 시작했어요. 일본, 터키, 폴란드 등에서 교관들을 파견했죠. 한국이 이제는 군사기술을 가르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미군에게 배우러 갔는데 이제는 외국에서 우리에게 배우러 와요. 포병학교장 준장의 말에서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모의 전투훈련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기존 포병 부대 대비 전투 효율성이 5배 이상 향상되었고
생존성은 10배 이상 좋아졌습니다. 적의 반격을 받기 전에 이미 다른 위치로 이동해버리니까요. 북한 장사정포 대응 훈련에서도 압도적인 성과를 보였어요. 북한이 첫 발을 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제압할 수 있어요. 작전 지휘관의 자신감 넘치는 말이 한국군 전체의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비격의 성공은 한국 방산업계 전체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방어적 성격의 무기를 개발하던 한국이 이제는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무기 시스템의 선두주자로 떠오른 것이죠. 한국항공우주산업 사무실은 그야말로 대박 터진 분위기였어요. 김 사장의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해외 문의가 50건씩 들어와요. 전화를 받느라 직원들이 바빠 죽겠어요. 세계 각국에서 비격에 대한 도입 문의가 쇄도했어요. 폴란드는 가장 먼저 비격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로서는 비격과 같은 첨단 포병 시스템이 절실했거든요. 폴란드 국방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수출 담당 임부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0대를 즉시 주문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계약 금액만 5조 원이에요. 터키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리아 국경 지역의 산악전에서 비격의 성능을 활용하고 싶어 했어요. 터키 군사조달청에서 파견단을 보내와 상세한 기술 설명을 요청했죠. 터키는 200대를 검토하고 있어요. 김 사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리아 국경의 산악지형이 우리 비격에 딱 맞는 환경이거든요.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열대우림과 산악지형이 많은 이 지역의 특성상 비격과 같은 기동성 있는 포병 시스템이 필요했거든요. 동남아 국가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해외 영업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50대, 태국 30대, 베트남 40대. 모두 합치면 500대가 넘어요. 심지어 미국조차도 비격 기술의 일부를 도입하고 싶어 했어요. 미 육군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자국의 포병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펜타곤에서 기술 협력을 제안해왔어요. 김 사장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 있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미국 기술을 배우러 갔는데 이제는 미국이 우리 기술을 배우려고 와요. 한국 방산업체들의 수출 실적도 급증했습니다. 비격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무기 시스템들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진 것이죠. K2 전차, KF-21 전투기 등에 대한 해외 수요도 크게 늘었어요. 비격 효과라고 해야죠. 한화 시스템의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니까 다른 무기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거예요.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한국관의 위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구경꾼 역할에 머물렀던 한국이 이제는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중심 국가가 된 것이죠. 한국관 앞에 줄이 끝없이 이어져요. 전시회 관계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각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다 와서 기술 협력을 요청해요. 폴란드 대표 코발스키 씨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우리로서는 이런 무기가 절실해요. 언제까지 공급 가능한가요? 터키 대표 아흐메드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리아 국경의 산악지역에서 꼭 필요한 무기예요. 심지어 프랑스 대표까지 와서 말했어요. 한국 기술의 수준이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군사 강국 프랑스가 한국에게 배우겠다고 하다니 정말 격세지감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미국 대표의 반응이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앞서갔네요. 겸손하게 배우겠습니다. 세계 최강국이 작은 나라의 기술을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 CEO들의 자부심도 하늘을 찔렀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한 CEO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러한 성공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군사기술 분야에서 독립적인 위치를 확보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컸습니다.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로 발돋움한 것이죠. 중소기업들도 덩달아 호황을 누렸습니다. 비격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의 매출이 급증했어요.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관련 산업 전체가 동반 성장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비격 부품을 만드는 작은 회사인데 해외 주문이 쇄도해요. 한 중소기업 사장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직원을 50명에서 200명으로 늘렸어요.
새 공장도 지을 예정이고요. 매출이 10배 늘었어요. 또 다른 부품업체 사장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꿈만 같아요. 우리 같은 작은 회사가 세계적인 무기의 부품을 공급하다니. 소재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비격에 들어가는 특수 강제를 만드는데 주문이 밀려서 6개월 대기예요. 한 소재 업체 관계자가 행복한 비명을 질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달라진 거예요.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한 목소리였습니다. 한때 전쟁의 폐허였던 이 땅에서 세계 최고의 무기가 탄생한 것이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요. 비격의 성공은 단순한 무기 개발의 성과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군사기술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자주 국방 능력이 한 단계 더 발전했다는 점입니다.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첨단 무기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거든요. 이는 진정한 의미의 국방 자주권 확보를 의미했어요.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국방부 장관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의 젊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비격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진들은 모두 30-40대의 젊은 인재들이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창의성과 도전 정신은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저런 일을 하고 싶어요. 대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공대 진학률이 급증했고 특히 방산 관련 학과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졌어요. 서울대 기계공학과 정 교수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교수님, 학생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언제 선진국을 따라잡을까 하던 애들이 이제는 우리가 세계 최초로 뭘 만들까를 고민해요. 방산 연구실 지원자가 100배 늘었어요. 정 교수는 계속해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고 성적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처음 봐요. KAIST의 한 대학원생과 만난 순간이 기억에 남아요. 장래 희망이 뭐예요? 국방과학자요. 비격보다 더 멋진 무기를 만들고 싶어요. 그 학생의 반짝이는 눈빛에서 한국의 미래를 봤어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가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벤치마킹하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이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 증진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기술 선진국이 되었어요. 외교부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각국에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요청해 오고 있어요.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했어요. 방산 수출 증가는 물론이고 관련 부품 산업과 소재 산업까지 동반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방산 부품 공급업체로 참여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컸죠. 비격 하나로 우리 지역 경제가 완전히 살아났어요.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뻐했습니다. 실업률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비격의 성공 소식이 알려지자 모든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꼈어요. 특히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서울 시내 택시에서 만난 기사님의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아, 미국 사람이시구나. 우리나라 비격 어떻게 생각해요? 대단하죠?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대단해졌어요. 지하철에서 만난 한 아저씨도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비격 조작수래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뉴욕에 사는 교포인데 현지에서 한국 기술이 화제예요. 한 교포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길에서 만난 미국인이 한국 정말 대단하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LA에서도 한국 비격이 뉴스에 나왔어요. 또 다른 교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동포로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국 정부도 이 성공을 발판으로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제 우리도 기술 수출국이 되어야죠. 국방부 장관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비격은 시작에 불과해요. 차세대 무기들을 연이어 개발할 겁니다. 우주무기, 해상무기, 공중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만들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이공계 기피 현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교육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특히 국방 관련 학과에 지원자가 몰리고 있어요.
한 고등학생과의 대화가 기억에 남아요. 꿈이 뭐예요? 비격보다 더 멋진 무기를 만드는 과학자요. 그 학생의 당당한 모습에서 한국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어요. 비격의 성공은 결국 한국인 모두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끝까지 도전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거북선으로 왜군을 물리쳤듯이 우리도 비격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한 역사학자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어떤 분야에서든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어요. 분단의 아픔을 딛고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우리 민족의 위대함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이것이 비격이 전 국민에게 준 메시지였습니다. 불굴의 의지와 끝없는 도전 정신으로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 말이에요. 한국의 비격이 보여준 혁신은 단순한 군사기술의 발전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이제 어떤 분야에서든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어요. 우리 선조들이 거북선으로 일본 수군을 괴멸시켰듯이 현대의 한국인들이 비격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것입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이 위대한 민족이 불굴의 의지로 이룩해낸 기적이었어요.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여러분도 이 감동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댓글로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해주세요. 봄의 냉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강당에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캠퍼스의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로 학생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죠. 해외 언론들이 모인 회의장에서 저는 다시 한번 보고서를 넘겨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MIT 국제경제학 교수 조너선 밀러입니다. 20년간 동아시아 경제를 연구해온 제게 오늘의 주제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의 신문의 일면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굵은 글씨로 한국 고령화와 출산 붕괴로 국가 지속 불가라고 적혀 있었죠. 중국 CCTV의 앵커 리우 웨이가 생방송에서 당당하게 한 말도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스스로 붕괴하는 나라, 한국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닙니다. 이제 중국이 아시아 경제를 주도할 차례입니다. 중국 앵커는 이렇게 말했죠.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분석 기사는 더 가혹했죠. 한국은 이제 실험국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절망의 정글에 갇힌 나라. 다른 선진국들에겐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이 문장들은 전 세계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의 붕괴를 예측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망해가는 나라라는 프레임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의 사카모토 유키 편집부장은 특별 칼럼에서 한국의 몰락은 시간 문제라고 단언했고 미국의 여러 경제 분석가들도 이에 동조했죠. 사람들은 한국을 마치 눈앞의 재앙을 지켜보듯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과감하게 그 보고서를 반으로 찢어버렸죠.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가 심호흡을 한 후 돌아서서 참석자들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출산율, 고령화 지수, 경제 성장률과 같은 숫자만 보지만 저는 결과를 봅니다. 한국이 무엇을 이루어냈는지, 지금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죠. 한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글로벌 시스템의 중심에서 작동하고 있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자동차, 심지어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국의 기술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출산율만으로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마치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로젝터 리모컨을 집어들었죠. 화면이 바뀌며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고 리우 웨이와 사카모토 유키의 얼굴에는 의아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죠. 그들은 이제 제가 하려는 세계가 몰랐던 한국에 대한 진실을 듣게 될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흑백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1959년 서울 한복판에 세워진 작은 원자로 앞에서 한국과 미국 관계자들이 악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청중들을 향해 고개를 들었고 회의실 안에 긴장감이 느껴졌죠. 리우 웨이와 사카모토 유키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1959년 한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첫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원자로 하나를 운영할 전기조차 부족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고 체코 대통령이 한국 원전 관계자들과 악수하는 최근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2023년 체코는 자국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을 위해 프랑스와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무려 8조 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죠. 저는 화면 위 숫자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체코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수입한다. 완공 기한과 비용을 정확히 지키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고 참석자들의 표정에서 호기심이 느껴졌죠. 저는 계속해서 슬라이드를 넘겼고 프랑스 원전의 건설 지연 그래프, 미국 원전의 예산 초과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의 플라망빌 원전은 완공까지 16년이 넘게 걸렸고 비용은 당초 계획의 4배로 늘었습니다. 미국 보글 원전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반면 한국의 바라카 원전은 예정된 시간과 예산 내에 완벽하게 건설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사카모토 유키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까요? 한두 개 사례로 한국의 기술력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카모토 유키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루마니아, 이집트가 모두 한국 원전을 선택했다는 뉴스 기사들이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국가들이 같은 선택을 하고 있고 유럽과 중동 전역에서 한국 원전을 기다리고 있죠.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리우 웨이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원자력은 구시대의 기술입니다. 중국은 이미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어요. 리우 웨이가 반박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태양광과 풍력만으로는 세계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죠. 탄소 중립을 위해선 원자력이 필수적이고 그 원자력 시장에서 이제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장 뒤편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한국 외교부 김민재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지 않아요. 그저 완벽하게 할 뿐입니다. 60년 전 미국에서 기술을 빌려온 나라가 이제는 그 기술을 완성시켜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국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고 유럽 대륙 전체가 한국 원전 기술로 채워지는 애니메이션이 나타났습니다. 60년 전 한국은 자국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원자로 하나를 빌려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유럽 전체의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고 사카모토 유키와 리우 웨이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함께 무언가를 새롭게 깨달은 듯한 빛이 보였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고 화면에는 폴란드 군사기지에 줄지어 서 있는 검은색 전차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차 옆면에는 선명한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었죠. 청중들의 시선이 일제히 화면으로 모였고 자리에서 몸을 일으킨 리우 웨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은 한국 무기였습니다. 바로 E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FA-50 경공격기였죠.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각 무기 체계의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20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이었죠. 왜 한국 무기였을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고 청중들의 표정에서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지만 생산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미국의 M1 에이브럼스는 강력했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죠. 반면 한국의 K2 전차는 성능, 가격, 생산 속도 모든 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각 무기 체계의 비교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리우 웨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무기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많은 국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중국도 상당한 방산 수출국지만 나토 국가들과 서방 동맹국들은 기술 보안과 상호 운용성 문제로 중국 무기를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장에서 한국 무기가 급부상하고 있죠. 저는 방산 수출 증가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한국 방산 수출액은 17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였죠. 한국은 이제 세계 8대 무기 수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저의 설명에 회의실은 조용했고 참석자들의 표정에서 놀라움이 읽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의 인터뷰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국 무기가 없으면 우리는 못 싸웁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한 후 사카모토 유키를 바라보았고 그의 표정은 복잡했죠. 일본은 오랫동안 방위 산업에서 헌법적 제약으로 인해 제한적인 역할만 해왔습니다. 사카모토 유키는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씁쓸하게 들리겠지만 언젠가부터 전쟁터에서 한국어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폴란드 기지까지 K9 자주포의 포성과 함께 한국어 매뉴얼과 정비 지침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토의 최전선은 한국 무기로 방어되고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리우 웨이와 사카모토 유키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함께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읽혔죠. 한국은 더 이상 그들이 알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따라잡기 바쁘던 나라가 어느새 세계 안보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아닌 한국 무기가 유럽 전장의 주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시스템의 중심입니다. 저는 회의실의 조명을 조금 더 어둡게 조절했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화면에는 작은 검은색 칩 하나가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그 위에 새겨진 삼성이라는 로고가 선명했죠. 자리에 앉아있던 참석자들이 저마다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인공지능 서버, 심지어 은행 시스템까지 모두 이 작은 칩 위에서 작동합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칩들의 상당수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죠. 화면이 전환되며 세계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45%, SK 하이닉스 25%로 두 한국 기업이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었죠. 회의실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고 사카모토 유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계 주요 IT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인텔까지 모두 타격을 입었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흔들리면 글로벌 데이터 흐름이 멈춘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카모토 유키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결과적으로 한국의 소재 국산화를 촉진시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MIT에서 발간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반도체 생산국이 아니라 세계의 심장이다. 한국의 생산 라인이 단 일주일만 멈춰도 전 세계 전자기기 공급망이 붕괴할 것이다. 저는 보고서의 문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리우 웨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빠르게 반도체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한국의 독점은 깨질 것입니다.
리우 웨이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중국의 발전 속도는 놀랍지만 최첨단 반도체 기술에는 수십 년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삼성은 4나노미터 칩을 생산하고 있고 3나노미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술 격차는 단기간에 좁혀지기 어렵죠. 저는 각 국가별 반도체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2024년 현재 삼성은 D램 시장에서 45%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함께 메모리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죠. 이는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디지털 인프라의 중추가 한국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카모토 유키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역효과였다는 말씀이군요. 우리는 한국의 의존도를 줄이려 했지만 오히려 한국의 기술 자립을 촉진시켰던 셈이죠. 사카모토 유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위기는 한국에게 항상 기회였습니다.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은 핵심 소재의 국산화를 이루어냈고 오히려 반도체 생태계를 더욱 강화했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도 멈춥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계가 모르는 사이 한국은 이미 글로벌 시스템의 근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잠시 발표를 멈추고 회의실 창밖을 바라보았고 봄비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역사를 닮은 듯한 모습이었죠. 청중들의 표정이 처음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냉소적인 시선 대신 진지한 관심으로 가득 찬 눈빛들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원전, 방산, 반도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 이면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나가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위기에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일본의 수출 규제, 코로나 팬데믹까지 말이죠.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각 위기를 언급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은 이제 망했다고 말할 때마다 한국은 마치 기적처럼 반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청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리우 웨이와 사카모토 유키는 더 이상 초반의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그들의 표정에서는 오히려 진지한 관심이 느껴졌죠. 저는 회의실 벽면에 걸린 세계 지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1997년 한국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회복 불능 상태라고 진단했죠.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한국은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 다시 성장 궤도에 올랐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때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했죠. 그리고 2019년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에 직면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산화입니다. 우리는 필수 소재와 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했고 결과적으로 더 강한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회의실 뒤편에 앉아있던 김민재 국장이 조용히 대답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 중앙 테이블 위에 놓인 여러 신문 기사들을 가리켰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을 다룬 기사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공급망을 붕괴시켰지만 한국은 재빠르게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수출했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능력은 한국의 DNA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카모토 유키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대응 능력의 원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적인 요소가 있을까요? 사카모토 유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조롱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들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첫째, 한국인들의 위기의식입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문화가 있죠. 둘째, 빠른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의 우수성입니다. 반도체 수요가 불안정해지자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기술 업그레이드에 투자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혼란이 오자 방산과 원전 수출로 전환했죠. 늘 위기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민족성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생각에 빠져 있는 듯 했죠. 저는 회의실 창가로 다시 걸어가며 최근 MIT 연구팀의 결론을 인용했습니다. 위기에서 진화하는 유일한 나라가 있다면 그건 한국이다. 리우 웨이와 사카모토 유키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표정에서는 어떤 깨달음과 함께 약간의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이 어쩌면 그들 국가의 미래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주시하며 다음 주제로 넘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놀라운 현상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로 세계가 한국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회의실 안의 긴장감은 이제 호기심과 집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서 태블릿을 집어들고 나토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형 모델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토가 한국식 무기 구매 프로세스를 복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에서 열린 나토 방산 협의체에서는 한국의 신속한 조달 시스템을 모델로 삼기로 결정했죠. 그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한국의 방산 시스템이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리우 웨이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시스템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실전 경험 기반 설계, 신속한 생산 체계, 민관 협력 R&D입니다.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들어 설명했습니다. 북한이라는 실질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한 시스템이 이제는 세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넘겨 EU 관련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형 원전 운영 방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프랑스 원자력청은 최근 한국 수력 원자력의 운영 매뉴얼을 번역해 자국 원전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관련 뉴스 기사를 가리켰습니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 안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전 안전 기록은 정말 놀라운데 무엇이 다른 걸까요? 사카모토 유키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원전 노하우는 철저한 표준화와 예방적 유지 보수에 있습니다. 모든 원전이 동일한 매뉴얼로 운영되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 태블릿을 다시 넘기자 중동 국가들과 한국의 교육 협력을 보여주는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중동 국가들은 한국의 교육 커리큘럼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학교에 한국식 교육 방식을 전면 적용하기로 결정했죠. 저는 사우디 교육부 장관과 한국 교육부 관계자의 협약식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닙니다. 한국의 시스템, 문화, 사고방식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고 오히려 세계가 한국을 본보기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MIT 국제포럼이 열렸습니다. 캠퍼스 내 대강당에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와 언론인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죠. 저는 단상 위에 서서 청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제 연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객석 한편에는 리우 웨이와 사카모토 유키도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도발적인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 출산율 같은 지표들이 아무리 부정적이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청중들의 시선을 느끼며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는 멈춥니다. 에너지, 무기, 데이터. 현대 문명의 심장 세계가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고 청중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죠. 이것은 단순 주장이 아니라 우리 MIT 연구팀이 3년간 분석한 결과입니다. 원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년 후 유럽 전력의 30%는 한국이 건설한 원전에서 생산될 것입니다. 중동 전력의 25%도 마찬가지죠. 세계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을 한국 기술이 책임질 것입니다. 저의 말에 청중들은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방산 분야를 보겠습니다.
현재 세계 40개국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했거나 도입 중입니다. 2030년에는 나토 전차의 30%가 한국산 또는 한국 기술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반도체입니다. 현재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를 한국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로봇 등 모든 첨단 기술은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객석에서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감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노동력이 줄어들면 결국 산업 경쟁력도 약화되지 않을까요? 한 경제학자가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산업 생산성을 인구로만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구가 줄어도 생산 공정의 자동화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저는 명확하게 답변했고 리우 웨이와 사카모토 유키는 객석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그들이 알던 나라가 아니었죠. 저는 발표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은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은 이미 세계 곳곳에 스며들어 있죠. 그리고 이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저는 결론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강당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외교부 김민재 국장이 조용히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밀러 교수님,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한국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김민재 국장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연구자입니다.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제 일이죠. 그리고 한국은 세계의 미래를 보여주는 창문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캠퍼스를 걸어 나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이라는 새로운 중심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MIT 국제포럼에서의 발표 이후 저는 한국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서울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첨단 기술과 오래된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이 펼쳐졌죠. 저는 이 나라가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냈는지 생각했습니다. 밀러 교수님,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는 항상 한국은 곧 망할 것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김민재 국장이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망할 거라고 했던 나라는 100번을 넘어졌고 10첩번째 일어섰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끊임없는 역경과 그것을 극복해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의심하지 않았죠.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가 증명해주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증명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국장이 차창 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세계 어디에서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존재했습니다. 전기를 켤 때, 스마트폰을 열 때,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한국의 기술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전쟁을 시작하면 한국의 무기가 전장에 나타났죠. 전 세계 시스템의 중추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한국의 어떤 점이 교수님에게 가장 인상적이고 크게 다가왔나요? 김민재 국장이 갑자기 물었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을 했습니다.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닌 한국인들의 끈기와 적응력,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내는 능력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 활기찬 도시의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세종대로를 걷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자신감이 느껴졌죠. 이들은 세계가 자신들을 어떻게 보는지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김민재 국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죠. 한국의 진정한 힘은 기술이나 인프라가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늘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바로 한국인들 안에 있었죠. 그날 저녁 서울 도심의 한 빌딩 옥상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위기에 강한 나라, 한국의 시스템 분석이라는 제목 아래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중심이 되었고 이제 세계는 한국을 배우고 있다. 화려한 네온사인들과 빌딩의 불빛이 만들어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미래의 청사진 같았고 저는 이 순간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한 순간 우리는 모두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고 이 역사는 세계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글로벌 시스템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원전, 방산, 반도체 산업을 통해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섰습니다. 진정한 국가의 힘은 단순한 인구 숫자나 경제 규모가 아니라 세계 시스템 속에서의 영향력과 필수 불가결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펼쳐질 한국 기술의 새로운 기적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해외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수